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사 파트로 이제 넘어와서 사실 현대사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당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경제적인 거 혹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꼭 나오는 게 그 통일 정책 같은 건데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해당하는 거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일 정책을 의논해 왔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부별로 보통은 대통령 정부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역사 시대에서 이승만 정부를 봤었어요.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 독재를 겪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정부도 이제 독재 정부로 들어가게는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이제 군인 정부라고 하는 군부 정권이 들어왔다고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급박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서 이쪽 부분은 하나의 챕터로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 거고 박정희 정부도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기별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박정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정부의 수립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쿠데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정부가 결성이 되게 되는데 5.16 군사 쿠데타라 그러죠.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성공한 정변인데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가 앞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이승만의 하야 다음에 이 장면 내각에 출범을 했었는데 이게 붕괴가 되고 군사혁명위원회, 딱 봐도 되게 군인 같은 이름의 무언가가 있죠.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군사혁명위원회가 반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다라고 국시로 요구를 내세워서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군정이 실시가 돼요. 지금 정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위기 상태인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 5.16 군사정변 당시에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재편을 해가지고 일단은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아직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최고 기구를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앞으로 자주 볼 약간 굉장히 특이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거를 창설을 해서 군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50년대인데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미국이 마냥 우리를 원조를 해주진 않아요. 미국이 원조를 이제 중단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의 원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군사 독재가 불법적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를 독재를 한 해 만에 이것보다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면서 정식으로 정부라는 거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경제를 성장시키면 되겠죠. 경제를. 그래서 이미 사실은 앞에 장면 내각이 다 만들어 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엄청 문제가 됐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를 하는 거가 이때 된 건데 전혀 국민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기보다도 이거가 된 게 지금 짧은데 이거를 또 일본한테 이거를 또 허용을 해준다고 하는 게 국민적인 정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시위를 엄청 합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이 한일국교 정상화 결사 반대한다고 시위를 크게 했고요. 그때 중앙정보부의 부장으로 있었던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본의 오히라라고 하는 외상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비밀적으로 만나서 메모로 필담으로 정보를 교환을 했어요. 서로 조건을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안 갚아도 되는 돈도 크게 받았고 그리고 빚내가지고 받은 돈도 되게 크게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 받고 이 외교를 다시 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돈을 일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제가 이 식민지로 우리를 통치한 거에 대한 일종의 금전적인 사죄는 이제 다 끝났다. 그때 우리가 이때 엄청난 무상 원조를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싫어한 건데 이거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퉁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로 역사가 전체가 용서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돈을 우리가 받았어요. 왜냐면 그 무상 원조금을 줄 때 그거의 명목이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명칭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란을 일으켰었던 게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막 일파만파로 일어나니까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요 글자가 나오는 시대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던 적은 거의 없죠. 저거가 계엄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초월하는 그런 위국 사태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일이 사실은 국가 전쟁 같은 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을 살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목적에서 이거를 자주 좀 하게 되죠. 요때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그냥 밀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요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을 맺죠. 독립축하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제공에 합의하면서 국교가 정상화됨.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독립축하금이라는 굉장히 기만적인 이름의 돈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사실 말이 많아요. 지금도 말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통해서 이걸 종잣돈 삼아서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석유도 안 나고 자본도 뭐 없고 자원도 없고 우리한테 많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를 많이 합니다. 자,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하면서 미국이 옛날에 유엔군으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6.25도 도와줬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전에 우리나라 국군이 상당히 많이 파병이 되고요. 그 브라운 각서라는 게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의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원조를 받기로 하고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을 보낸 거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고엽제라고 하는 그 피해를 받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이 이제 영구 장애를 얻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파병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도 있고 나중에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독일의 파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머릿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갈려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경제를 개발한다는 목적에서는 개인은 기꺼이 희생될 수 있었던 논리가 있었던 게 바로 요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지금 앞쪽에 이승만도 3번 대통령을 하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없게 분명히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법으로 고정시켜 놔도 쓸모가 없는 것이 독재를 하려는 사람들은 법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3선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3선 개헌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거 3번째도 연속으로 할 수 있게 헌법 개정을 추진을 했고 당연히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야당이나 학생들이 다 반대 투쟁을 했지만 편법으로 개헌안이 또 통과가 되면서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돼요. 그때 당시에 유력한 이 경쟁 상대였던 김대중 씨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 3선부터는 거의 약간 영구 집권 같은 느낌으로 좀 나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대통령의 3번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기 독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또 희한한 기구가 생깁니다. 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의해서 헌법기관이 요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통일주체라는 말에서 기본적으로 정말로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단어죠. 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뽑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본인이 만든 이 헌법기관에서 여기에서 간접선거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간접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럼 사실 이거는 투표라기보다는 그냥 거수에 가까워요. 거수.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여기 다 대통령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뽑힌 건데.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또 쭉 늘립니다. 자, 6년으로 임기를 늘리고 그마저도 중임 제한이 없어졌어요. 일단 12년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늘리려고 했겠죠. 영구적으로 계속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신헌법으로 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을 거고 6년으로 늘릴 거고 중임 제한도 없앨 거고 이것도 쇼크였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말도 안 되게 강화됩니다. 이거는 거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나 황제에 버금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자 체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통령한테 뭐가 있냐면 긴급조치권이 있어요. 거의 신이죠, 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대요. 누구나 갖고 태어난 천부 인권이 있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그거를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기구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삼권 분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출 사료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무리하게 삼선 개헌을 했다라는 부분에 요런 사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법을 고쳐가면서 또 장기 독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무언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 공감 안 했겠죠. 당연히 반대해요. 그러면서 저항을 되게 격하게 했는데 장준하라는 인물을 필두로 이 말도 안 되는 헌법 이거 바꿔야 됩니다. 개헌 청원 여기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꽤나 활발하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아니 긴급조치권 이거 뭐냐 이거 무슨 기본권을 제한해 이거 철폐해야지 하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어요. 이거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이렇게 저항을 하면은 이거를 또 탄압을 이렇게 했어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독재 정권을 하는 거에 패턴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북한이랑 연결된 무언가의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죠. 뭐 간첩이었다, 뭐 내통을 했다,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해요? 북한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인혁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국가 변란을 계획을 했다고 조작을 하면서 이거랑 연결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여기랑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영장도 없이 막 체포합니다. 법은 뭐하러 있나요? 실제로 사법권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었던 시기가 아마 요 시기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제는 온전하게 돌아갔을까? 사실 박정희 정부 때 가장 지금 박정희 정부를 좋아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이 계속 유지는 되지 않았고 정치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씩 터지게 돼요. 그게 이제 YH 무역 사건인데 박정희 정부가 그래도 끌고 나가지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YH 무역 사건. YH 무역 노조가 부당한 폐업 조치에 항의하면서 일단은 정부가 기업을 키워주려고 무리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제적인 불황을 겪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수출을 주로 했었던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한 번에 문 닫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노동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폐업하고 갑자기 몇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느냐 하고 이제 YH 무역의 노조가 이렇게 폐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새로 취업을 할 걸 알선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통 그렇게 내보내면 뭐 그렇게 퇴직금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농성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경공업 위주로 뭐 만드는 그런 무역회사여가지고 여성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농성에 참여했었던 여성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 거죠. 이 농성을 하는 와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거가 문제가 많이 됐죠. 사람들도 분노하고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1979년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이거가 부당하다고 비판한 야당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이 YH 무역 사건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제명,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수를 쓰니까 이제 부산이랑 마산 쪽에서는 이거 부당하다. 왜 김영삼을 제명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시위가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부산이랑 마산에서 이걸 했다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이 시위가 이 부마 항쟁이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은 시위를 시작을 했다가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가도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서울에 보고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부산이랑 마산이 큰 도시거든요. 심상치 않은 거지. 지금 이게 그 내부에서 진화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이들은 옛날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역사를 본 적이 있잖아요. 4.19가 있었잖아요. 이거 만약에 서울까지 올라오면은 제2의 4.19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군대를 동원해서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고 다 쏴 죽여버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근데 여기 대부분 학생이에요. 학생들하고 다 시민이에요. 무장하지 않은 학생과 시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총을 쏘자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곁에서 최측근 중에 하나가 아니 거기 그냥 일반인입니다. 무슨 뭐 이렇게 노동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냥 다 일반인이고 다 대학생들이에요. 중고생들도 있어요. 다 시민이에요. 거기다 군부대를 보내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반대를 해요. 근데 뭔가 흐름은 그냥 밀어버려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김재규 개인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됐다가는 부산 마산의 사람들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박정희를 살해합니다. 이게 12.6 사태입니다. 굉장히 바로 앞에서 총을 쏴서 죽게 되죠. 김재규는 군사권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고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규의 재판이 상당히 크게 이제 뉴스 보도로 다루어졌었는데 여튼 박정희가 죽으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이 터져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논의하다가 내부 분란이 생겨서 박정희가 죽게 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는 거죠. 그게 1979년도의 일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이 경제 부분이랑 그런 부분이에요. 경제는 어땠느냐?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했다. 근데 이걸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공업, 뭐 이렇게 가발 만들고 옷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별다른 자본이나 자원은 필요 없는 거. 이런 걸로 처음에는 하고요. 3차, 4차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도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화학 공업 같은 걸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사회 시간을 배우셨을 거예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뭐 4차 산업까지 올라오게 되는 반도체니 뭐니 하는 걸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그렇지만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기적처럼 보였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력을 갈아 넣은 거죠. 우리나라 쪽에 공장을 다들 왜 세웠겠어요? 싸니까. 우리가 중국에다가 공장 세우는 거랑 똑같죠. 그런 식으로 싼 인건. 그런데 또 꼼꼼하게 일은 잘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건을 만드는 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남는 거죠. 품질도 좋고. 그런 꼼꼼한 사람들 덕분에 그러나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급료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희생 아래 세워진 금자탑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사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인데 기적이라는 건 없고 그걸 기적처럼 보이게 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도 확충을 해요.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 개통하고 이것도 약간 일자리 창출도 하죠. 이 고속도로 공사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니까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포항제철도 준공이 되고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이 턴이 넘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수출 액수가 또 크게 늘어납니다. 수출 100억 달러도 달성을 금방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낙후된 농촌을 개발시켜야 된다라는 일종의 계몽 성격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농촌 근대화합시다. 지붕 아직도 기와집 지고 있는 데가 있네. 이거 다 이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걸로 싹 바꿔주고 전구 같은 거 막 설치해주고 하는 요런 거를 전개를 하게 돼요. 새마을 운동. 지금도 새마을 운동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또 제3세계에 수출도 돼가지고 그것도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만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갈아 넣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존재를 안 할 때입니다.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일하고 일주일에 뭐 6일, 7일 일하고 휴가도 없고 산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특히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던 시대. 불법인데 그냥 불법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옷 같은 거 만들고 가방 만들고 하는 거 특히 미싱 돌리고 하는 건 여성분들 많거든요. 학교 안 가고 공장 취업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공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기 청계천가에 있는 평화시장하고 저기 구로공단 같은데 요런 데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했거든요. 엄청 안 좋죠, 환경이. 일도 일인데 환기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산재가 뭐야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돈을 받으면 이 돈이 적당한 급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여자애들이 자꾸 픽픽 쓰러져 죽고 이렇게 하는 거가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평화시장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았던 건 엄연히 법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해야 되고 뭐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심지어 법이 있어. 근데 이 법이 없는 것처럼 평화시장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불순분자로 찍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전태일이 블랙리스트가 된 거예요. 다 안 쓰는 거지. 저놈 저거 쓰지 말라고. 사람들 꼬드겨다가 이상한 얘기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굉장히 궁지에 몰려요. 되게 궁지에 몰려서 결국에 최후의 선택을 한 게 아, 나 혼자 소리쳐서 이거 아무도 안 들어주는구나.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법전에다가 불을 붙여서 자기 몸에다 같이 불을 붙여가지고 분신을 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소리치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사건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진행은 지금 됐던 거죠. 정상적인 환경이 지금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의 어떤 노동권이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경제개발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통일하고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경범죄 처벌법 뭐 이런 거 해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착용 단속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정말로 머리를 길고 미니스커트가 사람들을 이제 집중력을 흐트린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국민 통제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나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 때 통일 정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뭘 하냐면 일단 박정희 정부에서는 뭘 적극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뭘 하긴 해요.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하거든요. 남한의 대한 적십자가 우리 문제가 있죠. 이산가족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거를 놀랍게도 오케이 하면서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 대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박정희 정부에서는 하나의 성과로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무슨 액션을 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등 돌리고 앉아 있었다면은 이제 약간 마주 보고 방향은 서로 얼굴은 본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7.4 남쪽 북쪽 공동성명이 나온다. 한반도의 통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거냐면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는 걸 크게 정해서 우리 같이 여기에 다 합의했어요 라는 거고, 우리 직통전화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를 설치하는 거 둘 다 합의를 했어요. 자, 공동성명,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협의기구를 지금 설치는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일에 관해서 이전에 언급이 사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뉜 지 얼마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통일에 관해서 최초로 남북이 합의를 했다는 거가 의미가 있고, 이거를 남쪽만의 성명이나 북쪽만의 성명이 아니고 둘이 공동 성명으로 일단 발표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했느냐? 정말로 대화하려고? 정말로 통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남북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의 독재 체제를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활용을 한 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가 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통일 얘기도 나오지 않냐, 봐라. 이산가족 얘기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냐, 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독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이거를 사용했다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진행된 게 없는 거죠. 실제로는 보여주긴 참 잘 보여줬는데,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진짜로 빠바밤 이렇게 하거나 통일 어떤 뭔가가 이룩되거나 하는 건 또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고 한다면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도? 그리고 남북 그 조절위원회 같은 거 설치하겠다고 우리 합의 봤다. 뭐 이 정도예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박정희 정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면, 자, 밑줄근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때 했거든요. 6.3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6.3 시위구나, 박정희 정부 시기구나로 체크해 주시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사실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삼선 개헌안 억지로 통과시키죠. 억지로 통과를 시켰고요. 맞는 얘기고, 베트남에 파병했죠. 베트남에 파병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진도 합니다.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 월드컵인데 이거 김대중 정부 때 한 겁니다. 시기가 안 맞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979년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어서, 자, 힌트 1979년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이거 김영삼 얘기네요. 유신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유신 독재 나오면 박정희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거 얘기 좀 하는 거고요. 박정희 정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요게 실제로 2019년도에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최근 5년 안에 새롭게 지정된 기념일이 있다, 국가기념일이 있다, 그럼 그런 거 문제로 내기 좋지 않겠어요? 뉴스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떤 기념일인지 한국인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런 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관심 있게 뉴스를 살펴보시면,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식이랑 결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풀기가 좀 수월한 게 있는 거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부마 민주항쟁에 관련된 건데,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지금 나오죠.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때잖아요. 1960년. 연도도 안 맞고 유신 독재랑도 안 맞아요. 독재는 했지만.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것도 독재에 한거한 거는 맞지만 박정희 뒷타임이죠. 박정희 뒤에 등장하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을 해서 했었던 거고, 5.18 민주화 운동도 사실은 신군부 세력이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만들어지기 직전에 신군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맞서는 게 5.18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의 순직자 위령탑입니다. 이 정부 시기에 2년 5개월의 단기간에 진행된 경부고속도로 공사 중에서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이 금강 나들목 부근에 세워졌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공사장에서
도로 건설을 하다가 70명 넘게 죽었다는 거는 안전장치가 거의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하면서 밤에도 공사하고 막 이러다가 아마 사고도 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70명이다. 이거 한 명만 죽어도 TV에 크게 나올 텐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위령탑을 세운 건데 이 국가의 약간 강박적인 경제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가 나와요.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라는 거를 알아채 주시면 되고요. 이때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가 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하는 거예요. 이건 김영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거고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죠. 여러 번에 걸쳐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박정희 정부 때 실행이 되고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네, 4번 볼게요. 4번, 마지막 4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을 연결하는 직통 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기 위한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설립이 됐던 거는 서로 다른 게 국가를 만들죠. 1948년에 8월 15일에 우리나라 생기고 한 달 뒤에 바로 북한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연도하고 이 26년을 여러분들이 더해보시면 대략 어떤 대통령 시기겠구나라는 거는 나올 겁니다.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요걸로도 이게 박정희 정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남측이랑 북측이 대화를 시작을 해서 전화도 연결하고 요거의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적십자 회담이에요. 남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화답을 하면서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은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 노력을 했는가? 자, 1번 금강산 관광산업을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한때 이게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어디 모 고등학교들 수학여행들이 다 금강산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 이것도 일종의 통일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거고요. 노태우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 우리가 드디어 남북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 노력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동의한 서류가 생긴 거죠. 이거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통일 노력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고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 이거 일본이랑 같은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북한에 넘어가서 이런 것까지 했다고? 라는 거에 최초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김대중 대통령 업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 노력 같은 것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카테고리만 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 파트 부분에 뒤에 있는 정부 내용까지 전부 한번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한꺼번에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4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정부부터 보도록 할게요.